자,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 2시간 정도는 교과서 21쪽 현진건 고향의 내용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준비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1쪽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라는 존재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잠깐 화면으로 오도록 하자. 우리가 먼저 시간에 소설의 인칭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에 나, 내, 나에 관련된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면 이건 1인칭 시점이 되는 겁니다. 밑에 예를 보도록 하자. 그때 내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나야 잘 있었어? 라고 그의 전화는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나에 관련된 대명사가 2개가 나오는데요. 그때 내게 할 때 내와 나야 할 때 나가 나오죠. 이 나야 할 때 나는 인물들의 대사에 나오는 부분, 대화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인칭을 따지지는 않아요. 그때 내게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서술하는 부분에 나라는 게 나오면 이 소설은 무조건 1인칭 소설이다. 그런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인지는 잘 모른다. 더 읽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고향에서 나오는 이 고향의 시점은 전반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나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이야기를 뭐가 된다? 내가 들은 그의 이야기를 액자 소설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짧은 내용 속에서는 그게 1인칭인 건 알지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는 알기 어렵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서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책을 읽어보도록 하자.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이 기모노는 일본식 옷이잖아요. 그렇죠? 옥양목 저고리는 우리나라 옷이고요. 옥양목이라는 옷감으로 만든 거니까.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라는 사람이 뭔가 글로벌한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본 옷에다가 한국 옷에다가 중국식 옷에다가. 그치? 대단히 글로벌한 인물입니다. 흥미를 돋네요. 그래서 나도 흥미있게 본 겁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암갈색 피륙, 옷감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 있죠? 신발 신는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이 간발은 바로 뭐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양말 부분에 이렇게 헝겊으로 쭉 감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그게 간발이에요. 집신을 신었다. 또는 신발은 또 집신을 신었네요. 그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 고부가리는 일본어입니다. 짧은 머리예요.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자, 여기 외양으로 드러난 그의 옷차림을 보면 그는 뭔가 글로벌한 인물인데 부자나 이런 건 아니고 꾀지지하고 초라한 가난한 행색이죠. 그러니까 그는 일제시대 때 조선, 일본, 중국으로 떠돌아며 살았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민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세 나라는 중국, 일본, 조선이에요.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거니와 말을 하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금으로 하면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능력자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좀 보도록 하자.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소설을 쓰는 네 가지 방법, 소설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소설을 쓰는 네 가지 방법은 묘사를 하거나 서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이렇게 네 가지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묘사는 뭐냐? 그림을 그리듯이 화면에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들의 행동이나 사건의 전개를 제시하는 거예요. 대화는 큰 따옴표로 처리된 인물들의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요약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있었던 것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짧게 요약을 하는 거죠. 그는 20년 동안 장터를 떠돌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20년 동안 있었던 걸 짧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시하잖아요. 이럴 때는 요약입니다. 나는 천천히 컴퓨터를 끌고 다음날 수업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서사예요. 왜냐하면 요약된 거 없이 내 행동을 그대로 시간순에 따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약은 아주 기다란 시간에 있었던 걸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이 요약에다가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요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 모든 시험에 이 요약 부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모양을 묘사한 것이죠. 묘사. 그림 그리듯이 그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 기차는 어떤 모습이었나? 이걸 묘사를 한 겁니다. 자, 도코마데 오이데 데스까? 이건 뭐가 된 거? 따옴표로 돼 있으니까 이건 대화가 되는 거죠. 하고 첫 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동경은 도쿄를 얘기하고요. 대판이 어떠니? 대판은 처음 들어보죠. 대판은 오사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사카. 클대자를 갖다가 일본 애들은 오라고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 대판을 갖다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오사카.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대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사람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니역거렸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일본 놈이 여기 나오는데 꼿꼿한 윗수염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건 굉장히 그 걔네들이 갖고 있는 권위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천한 놈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떼까떼 고개와 함께 소데스카란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다. 일본 애들은 예의는 좀 있어갖고 이런 식의 또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예의가 되는 거죠. 잘 받아주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랑이를 한다. 내 쌍 나올지? 을싱서마?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도 무에라도 연애 응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인다. 이제는 그 차 안에 탄 일본에도 대답을 안 하고 중국인도 대답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 조선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장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 훌륭한 제 재주를 갈채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적된다. 뭐가 되는 거야? 주책 없이 잘난 체하는 그런 꼴들. 그 외국어 좀 한다고 그 생김새는 그래갖고 이렇게 꼴에 잘난 체하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다. 그래서 외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잠깐 공부할 게 있으니까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에서의 거리.
이렇게 나왔는데 문학에서도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그렇죠? 문학 작품에서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인 거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나랑 싸우는 내 짝이 같은 교실에 내 옆에 앉아 있으면 물리적으로 나와 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멀죠. 심리적으로는 멀어. 그래갖고 너희들 가끔 보면 이렇게 둘이 싸우는데 뭐가 되는 겁니까? 오고 있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중에 한 놈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애를 잡고 아주 친한 척 막 재밌게 떠들고 그러죠. 그렇죠? 그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짝꿍하고 싸우면 같이 그 분위기로 이렇게 잠시 있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서로 대화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게 옳지. 친한 짝하고 같이 싸웠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난 너랑 안 놀아. 난 다른 애랑 놀 거야. 뭐 다른 애한테 가서 막 친한 척하고 이러고 하는 거는 좀 못난 태도예요. 이건 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감정 그대로 그렇게 해서 같이 그 분위기를 탈면서 함께 하면서 같이 거기서 내가 느낄 게 뭐고 생각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가는 게 옳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게 심리적 거리입니다. 심리적 거리가 아주 가까우면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 대상에다 내 감정을 집어넣어갖고 그와 나를 착각을 해요. 내가 너무 아주 가까우면, 아주 친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멀게 되면 그와 대립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문학 작품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대립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문학의 작품의 거리는 긴 거고 친근함을 느끼면 가까운 거고 이렇게 여러분이 심리적인 마음의 거리를 문학에서는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면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해서 소설 속에 나는 그에 대한 심리적으로 굉장한 거리를 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야 관찰자인 내가 주인공인 그를 제대로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와 심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동질감을 느껴가는 쪽으로 소설은 끝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리한 듯이 머리를 더벅더벅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일어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지절되지 않고는 떠들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 향하여 어댓거정 가는기요?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였다. 여기서 경상도 사투리니까 그의 진짜 고향은 일본도 중국도 아니고 조선의 경상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댓거정 가는기요 이렇게 사투리를 그대로 씀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감을 갖고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투리를 통해서도 인물을 간접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1인칭 소설에서는 그 인물을 직접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 인물을 간접으로 드러내면서 그 인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기요 참 서울까지 가오.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 기요 참 반갑구만. 나도 서울 거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만.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기다 네모를 쳐주세요. 이 동행은 그쵸? 결국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내가 점점점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심적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설의 주제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의식을 갖자. 비참한 일제시대의 민족적 현실에 너와 내가 같은 운명이고 같은 가족이라는 동행의식을 갖자.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랑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아버렸다.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죠.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는데 대꾸 안을 수도 없었다. 아이고 오래 살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막벌이꾼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 일본 말로 노가다꾼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의 정확한 용어로는 막벌이꾼이라고 합니다.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기요? 일본어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진야도가 뭘까요? 기진야도는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으로서 장작값, 그러니까 조그만 돈만 내면 그쵸? 자취를 할 수 있는, 거기서 잠도 자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여인숙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쵸?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요. 이런 걸로 봐서 그의 신세는 떠돌이 신세임을 알 수 있다. 가난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자, 여기다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죠.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는 그를 보려고 하지 않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모습을 잘 보면서 그의 모습은 어떤 웃기보다는 찡그리기에 가까운 얼굴. 뭔가 이렇게 뭔가 그쵸? 장난스러운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처음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에서 이제 연민의 감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 불쌍함을 느끼는 겁니다. 불쌍함을 느끼는 거. 그게 연민이죠. 이렇게 나의 감정은 변화가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됐다. 군데군데 찢어진 경성드뭇한 눈썹이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소태는 소나무 껍질입니다. 아주 쓰다고 합니다. 그렇죠?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에 눈물이 괴인 듯 30세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 하였다. 역시 이 부분도 그의 얼굴을 묘사한 부분이죠. 나는 신산스러운 표정이, 그렇죠? 고생스러운 그의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 했다. 자, 여기 반감이 풀려진다고 나오잖아요.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 연민의 감정이 생긴 거죠. 그에 대해서 뭐가 되는가? 아이, 저 잘난 척하는 저런 인간이 어딨어? 이러는 게 아니라 불쌍하구나, 이런 감정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더 대답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라는 것이 있지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울로 가는 그 기차에 탄 그 사람의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제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도움을 못 주니까.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가 풀려 나왔다. 자, 지금 여기 이야기를 보세요. 나는 그와 기차 안에서 만났죠. 그리고 그로부터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와 그가 기차에서 만난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 그의 살아온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 그렇죠? 외화와 내화가 있는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의 살아온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오랜 시간의 기간을 짧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랬죠? 요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요약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백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자,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에는요, 많은 그 군기지, 관청, 뭐 연락을 위한 타발말을 구성한 역들 이런 게 있어. 뭐 수군기지도 있고 뭐 육군기지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그 봉급이라는 걸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그 수군기지에 아주 큰 토지가 딸려 있어요. 그 토지를 갖고 이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뭐 전라 자수영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것처럼 거기에 전라 자수사로 임명이 되면 나한테 또 다른 임명장이 나와. 전라 자수영 둔토 거기에 있는 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럼 나는 군사들도 키우면서 그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생산이 되면 절반은 농민들한테 주고 절반 중에서 또 절반은 국가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세곡선에다 실어갖고 배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를 갖고 군대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운영이 돼요. 그리고 절반 소작료를 받으면 먹고 살만합니다. 수군기지에서 수군들은 대개 그 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수군이 되는 거예요. 그 절반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역둔토입니다. 근데 일반 양반들의 집에 가서 이제 소작을 하면 6대4 막 이래요. 그러니까 좀 가난해. 우리가 그 한국에서 그 본받을 만한 부자라고 하는 경주 그 최씨 부잣집들은 역둔토처럼 5대5로 나눴던 집이야. 근데 빡빡한 집은 뭐 7대3. 이러면 농민들이 굶어 죽어. 6대4는 먹을 만해. 5대5가 되면 굉장히 좀 여유롭게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바로 뭐가 됐느냐? 이런 둔토를 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거야. 저 함경도에 있는 군사기지에 둔토를 붙이려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 군인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국가 소유의 토지가 일제시대가 되면서 다 일본 놈들이 이제 그걸 가져가게 되고 그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주게 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그걸 직접 5대5로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그 땅을 불화하면 특정한 사람은 자기 먹을 떼고 다시 농민에게 주기 때문에 농민들의 이제 먹을거리가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땅을 버리고 만주로 가거나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양척식회사에서 땅을 받아갖고 다른 농민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인물들, 친일파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10년 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3.1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자. 역둔토를 팔아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치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진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치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죠? 직접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일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나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열단 단원 중에 한 분이 가서 폭탄을 던집니다. 이 아주 나쁜 회사였어요. 그 토지들을 수탈해갖고 아주 그 친일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아주 나쁜 회사예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쪽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이중으로 수탈이 되다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7대3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후로는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라는 그 한자 수거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인다 이런 뜻인데 그 농민들이나 이런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데를 버리고 이렇게 떠도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남부여대하고 타초로 유리하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동네 사람이 없어진 거죠. 자, 이 부분 하고 한숨을 쉬었다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주 기다란 역사 있는 동안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것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더 이렇게 읽어야 되지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다. 자, 수고했고 다음 다음 부분 또 여러분들 그 책 그대로 가져와서 같이 마저 읽어보도록 하자. 자, 고생했습니다.